네, 87차 최고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최고에 앞서서 우리 김한길 최고위원님의 자당께서 처가를 하셔서 사무대까지 주시려고 오늘 참석을 하셨습니다. 어제 광주 전남 경선이 마쳤습니다. 어제까지 8군데를 마쳐서 이제 5군데가 남았습니다. 마지막까지 경선이 마무리가 잘 되도록 모든 당직자들께서 노력을 각별하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나중에 우리 송호창 의원님이 말씀을 하시겠습니다만 어제 새누리당에서 안철수 교수에 대해서 사찰을 한 자료를 가지고 협박을 했다는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송호창 의원께서 어제 진상을 다들 파악을 하고 오셨는데 오늘 최고위원님들 모두가 끝난 뒤에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광주 전남 가서 현지 태풍 피해 상황을 들어보니까 생각보다 아주 심각합니다. 완도 쪽 전북 가두리는 시설 자체가 완전히 다 무너져가지고 약 3천억이 넘는 그런 피해를 받고 나주의 배 같은 경우도 최소한도 한 1,500억이 넘는 그런 피해를 받습니다. 전체 나주 배의 한 80%가 피해를 받습니다. 그리고 전남 일대의 비닐하우스 같은 경우들이 아주 큰 피해를 봐서 아직도 일손이 많이 부족한 그런 실정입니다.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는 됐습니다만 피해 가구에 대한 보상 기준이 너무 미약하고 실질적인 보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인 보상이 될 수 있도록 이번 정기국회에서 법도 좀 보완을 하고 규정도 잘 고쳐서 앞으로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서 실질적인 보상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수농가들도 보험을 들긴 드는데 실제로 품목에 따라서 보험 드는 상황이 많이 다른 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배 같은 경우는 80%의 농가가 이제 보험을 들어서 그나마 좀 나은데 다른 작물 같은 경우는 보험 가입한 가구 수가 불과 한 20%도 안 되는 경우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또 보험 금액도 국가가 50%, 중앙정부에서 50%를 하고 나머지 30%를 지방정부가 하는데 지방정부 재정이 약하니까 상한액을 90만원, 80만원 정도로 설정해놨기 때문에 실질적인 보상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번 예산 국회에서 그런 점을 잘 파악을 해서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부한테 다시 제가 촉구합니다. 기왕에 보상을 할 거면은 실질적으로 빨리 보상을 해서 복구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보상금 지급 시기를 빨리 이행을 하도록 다시 한번 촉구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박지원 원내대표의 모두가 읽겠습니다. 어제부터 대정부 질문이 시작됐습니다. 특히 정치 분야에서 우리 민주당 의원들의 활약이 부드러졌습니다. 서른원은 검찰의 피해사실 유포를 따지면서 유신과 5.16 문제를 잘 진행했습니다. 특히 최재천 의원은 친이 비밀조직 무구회가 지난 지방선거 때 폭풍을 일으키려고까지 했다 하는 사실을 밝혀내면서 우리를 경악해 했습니다. 또한 임내연 의원은 4대강 입찰공사 담합에 대해서 밝혔고 박범계 의원은 박영선 법사위원장의 출입국 관리 기록 조회에 대해서 질문을 하니까 법무부 장관은 볼 수도 있다. 그리고 다른 국회의원들도 볼 수 있다. 함으로써 우리 국회의원들이 특히 민주당 의원들이 무엇인가
어떤 기관에 의해서 사찰당하고 있는 그러한 답변을 받아냈습니다. 앞으로 법사위 등을 중심으로 이 문제는 계속 밝혀나갈 것입니다. 박완주 의원은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성범죄 문제에 대해서 깊이 있는 질문을 했고, 김관영 의원은 어제 있었던 안철수 원장의 불법 사찰에 대해서 추궁을 해서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혐의 사실이 드러나면 수사를 하겠다 하는 답변을 받아냈습니다. 오늘은 통일외교안보 부분에 질의가 있습니다. 우리 민주당 의원들은 남북관계의 새로운 정립을 위해서 5.24 조치를 파기하고 금강산 개성공단 문제를 거론함으로써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을 때 남북관계 개선에 박차를 가할 수 있도록 이명박 정부가 먼저 필요한 조치를 해달라고 요구를 하게 될 것입니다. 어제 안철수 원장에 대한 불출마 협박은 우리 민주주의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유신의 망령을 보는 전두환 독재정권의 모습을 보는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우리 민주당 송호창 부대표가 연예대표단에 보고를 하고 현지에 가서 활동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문제는 어떠한 경우에도 민주국가에서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처리를 국회 내에서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박근혜 후보가 정준길 공보위원을 향해서 그럴 만한 위치에 있지 않다라고 꼬리 자르듯이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럴 만한 위치에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혹시 본인 자신을 말씀하는 게 아닌가 할 정도로 의구심이 갑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국회에서 모든 의혹의 실체를 투명하게 밝혀야만이 민주주의를 위해서도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한길 최고위원 말을 듣겠습니다. 모친상 관계는 며칠 자리를 두었습니다. 당 지도부를 비롯해서 선배 동지들께서 조의를 표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찰과 협박을 일삼는 정부 여당의 행태가 또 한 번 국민의 분노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안철수 원장의 대선 불출마를 강박하는 새누리당의 작태는 국민이 더 이상 보기를 원치 않는 부패 정치의 표본입니다. 제가 아는 한 안철수 원장은 뇌물이나 외도 같은 낱말과는 전혀 어울리지가 않는 사람입니다. 이런 식의 협박은 오히려 안 원장의 진가를 확인시켜 줄 뿐입니다. 또 정치적 입장에서 보면 안 원장은 현 집권 세력이 정치적 확장성을 가지는 것에 반대한다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최근 이명박 대통령이 임명한 총리 출신 인사가 제3세력 신당론을 말하면서 안철수 원장에게 도움을 받을 수도 줄 수도 있다고 공언한 것 역시 안 원장의 정치적 정체성에 상처를 낼 수도 있는 아주 이상한 일입니다. 말씀한 김에 더 말씀드리면 최근 일부에서 거론되는 신당론이나 제3지대 창당론 등은
결과적으로 새누리당의 재집권을 돕는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종적으로는 민주당의 대선 후보라야 정권 교체를 실현할 수가 있습니다. 민주당이 제대로 변하면 12월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만은 민주당은 이제 친문이, 친호남이 하는 명찰비를 다 빼어버리고 오직 하나의 명찰, 대선 승리라고 쓰인 명찰을 다 같이 달고 흉모와 물건제가 할 때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추미애 최고위원 드리겠습니다. 하무여 원내대표의 문자 내용이 포착됐네요. 안철수 국회의원 협박이 이슈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하고 사실관계가 이슈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이걸 보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아하, 무릎을 치게 되겠죠. 공작 정보는 뒤에서 생산을 하고 있고 누군가가 당은 그것을 헛되리는 역할을 하는 거구나. 협박이라는 그런 것이 이슈가 안 되도록 하고 사실관계가 이슈가 되도록 한다는데 당연히 앞장서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박근혜 스타일입니까? 박근혜가 정권 잡으면 이런 스타일로 정치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참 무섭죠. 새누리당이 금산 분리와 관련해서 입장을 번복하고 후퇴시켰습니다. 이한구 원내대표는 정체불명의 플리즘 공댕이다라고 하고 김종인 위원장은 이한구 원내대표가 상시 이하다 이렇게 대충도를 했어요. 박근혜 후보는 어떻게 정리했습니까? 두 사람 말에 차이가 없다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이것도 애매모호한 박근혜 스타일입니다. 새누리당 내 경제민주화 관련해서 경제민주화 간판이라고 내세운 김종인 위원장하고 출부세 공격수인 이한구 원내대표하고 180도 다름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 말에 차이가 없다 이렇게 발을 빼고 있습니다. 이렇게 금산분리 강화를 반대하는 박근혜 스타일의 경제민주화는 가짜라는 걸 스스로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거 전국인 거죠. 근데 군도 아주 수상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육군 야전군 사령부에서 정식교육용 시험 문제에서 70년대 그 암울한 시대에 유신을 반대하고 독재를 반대하고 이 땅의 민주화를 울부짖었던 그런 사람들을 종북 세력이라고 연상되도록 문제를 출제했습니다. 국방부의 종북 세력 실체인식 집중 정신교육 계획에 따르면 반독재 투쟁, 반유신 투쟁, 전교조를 종북 세력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정신교육으로 마치는 게 아니고 그것을 사지선다형, OX형, 단답형으로 출제를 해서 시험을 치고 시험 결과 성적표를 승진시험에 반영했습니다. 간부 병장은 80점 이상, 상병은 70점 이상 이렇게 반영했다는 겁니다. 참 웃기는 세상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 하려고 군 안보 관련 예산이 2년 새에 10배나 증가했습니다. 박근혜 스타일의 정치가 분명해진 이상 우리 힘을 합쳐서 정권 교체를 해야 됩시다. 말씀을 마칩니다. 네, 다음은 강기정 최고위원 모두가 듣겠습니다. 네, 앞서 지도부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정준길 공보위원회 안철수 원장에 대한 이 협박과 불출마 강요는 허위사실에 의한 협박이고 중대한 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10년 이하 또는 3천만 원 이하에 처해지는 중대범죄입니다. 이 박정희 유신세를 행했던 정치공작의 전형인데요. 이 정준길 공보위원은 박근혜 후보가 지난달 27일 날 이 선대위 임명한 33인 중에 한 명입니다. 최측근 인사 중에 한 사람입니다. 문제는 박근혜 후보 측근들의 이런 범죄 행위와 역사 왜곡이 끊이지 않고 계속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최측근들의 공천장사 그리고 유신찬양에 의한 이 상대 후보에 대한 협박, 하나같이 현행법과 역사에 대한 범죄입니다. 이 모든 범죄가 박근혜 대통령 만들기로부터 출발하고 있으며 그래서 그 책임은 늘 박근혜 후보에게 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후보는 사건이 일어나면 그 책임을 개인들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이 정준길 사건도 사적인 통화로 규정하고 정 공보위원이 그럴 만이 죄 있지 않다며 꼬리자르기를 하고 있습니다. 공천장사에서도 선거 범죄에서도 박근혜 후보는 늘 꼬리자르기로 무책임한 태도로 보여왔는데 분명한 책임을 져야 될 겁니다. 청와대가 이명박 대통령 내곡동 사저특검법을 거부한다는 일부 보도가 있습니다. 박근혜 후보가 대통령과 100분 동안 밀담을 나누고 오더니 겨우 내곡동 사저 비리와 불법을 봐주기로 한 것인지 어떠한 합의가 있었는지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청와대가 법리 운운하며 거부권을 행사하는 이 얘기는 적반하장입니다. 비리의 근원지이고 수사의 대상지인 청와대가 여야 합의로 처리된 특검법을 거부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진실을 숨기고 싶은 대통령의 마음이 그대로 반영된 거라고 보여집니다. 만약 이명박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공은 다시 국회로 넘어오고 박근혜 후보 책임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박근혜 후보는 청와대 100분의 밀담이 대통령 비리 의혹을 눈감아 주기로 합의한 것이 아니라면 특검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국민께 밝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어제 현영 의원 체포동의안 처리로 부실 수사, 봐주기 수사의 전형인 새누리당의 공천장 사건이 마감되어지고 있습니다. 동시에 검찰은 양경숙 사기 사건을 어떻든 민주당과 엮어보려고 하나이 되었습니다만 실패했습니다. 박지원 원내대표가 양 씨에게 보냈다는 공천 문자도 민주통합당이 6천만 원 송금했다는 입금 내역도 모두 조작된 것으로 확인되어 더 이상 수사를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검찰은 여전히 포기하지 않고 이제 친노 인사 운운하며 수사 초점을 옮기고 가고 있습니다. 의혹을 부풀리고 흘리고 아니면 말고식 수사로 민주당과 개인들에게 상처 주고 낙인 찍는 일을 해온 검찰입니다. 이제 검찰은 공개적으로 우리 박지원 대표와 민주당에게 사과하고 진짜로 수사해야 할 새누리당의 공천장사를 수사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종걸 최고위원 들어가겠습니다. 예, 어제 3시에 광주 전당대회를 가는 중에 안철수 원장 측이 긴급 기자회견을 한다고 해서 저희는 놀랐습니다. 역사적인 광주 전남에 전당대회가 열리는 바로 직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버스에 탔던 많은 의원님들, 당직자들, 지도부는 안철수의 측에 기자회견에 시선을 집중했습니다. 걱정을 했습니다. 그 결과는 박근혜 측의 협박이었습니다. 박근혜 후보가 새누리당의 후보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 걱정하는 것은 20년 전, 30년 전 독재와 공포와 쿠데타로 잡은 박정권이 종말을
고하기까지의 이 대한민국에 미쳤던 그 과거의 그 전근대성에 이번 20년, 30년이 흐른 대한민국에 다시 회귀하고 하는 것이 걱정인 것입니다. 이제 그 걱정의 시작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박 정권의 공포정치, 협박정치가 그의 딸에게 실현되기 시작하고 있는 그 시점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충격적입니다. 사람 시켜서 본인 말로는 그럴 만한 위치에 있지 않다는 사람을 시켜서 출마까지 못하게 하려는 이제 공포 정치의 시작을 우리는 목도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민주주의를 지키려고 하는 민주당이 좀 더 긴장하게 대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민주당은 대통령 경선을 하고 있습니다. 미래지향적인 후보를 또 대한민국 대안을 뽑아야 되는 경선에서 저희는 모바일심, 당심, 모바일의 문제점 뭐 이런 것에 푹 빠져 있습니다. 국민들로부터 관심을 못 받고 있습니다. 어제 그제 구성된 검증단이 이번 모바일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한 보고서를 저는 봤습니다. 다행한 것은 고의적으로 선거인단을 누락했거나 빼지 않았다는 점, 아직까지 그런 것들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이 저희들은 안도입니다만, 그러나 제주 경선에서 모바일 선거인단이 신청한 사람들의 의사와 관계없이 알지 못하는 그 투표인단 17%가 그냥 수신 불가에 의해서 빠져버렸다는 것입니다. 약 20% 정도가 투표하려고 했던 사람의 의사와 관계없이 투표를 못하게 된 그런 결과인 것입니다. 우리는 모바일 투표를 지난 총선에도 예비선거에서 했고 또 지난 2번의 전당대회에서도 했습니다. 이 문제들이 한두 번 제기된 것은 아닙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제기했습니다만 그때마다 지나가 버린 사건으로 치부됐습니다. 이제서야 모바일의 중간 결과가 나오면서 저희들한테 알려지게 된 것입니다. 저는 지난번에 전당대회 모바일을 포함한 모든 문제에 관해서 복귀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와 비슷한 우리 대통령 예비선거 프라이머리를 좀 더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는 체제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또 지나간 일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 버렸습니다. 우리 지도부는 경선을 포함한 모든 절차에 대해서 완벽하게 관리해야 될 무한 책임을 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광주 경선, 광주 전남 경선에서는 미수에 그쳤지만 많은 분들이 계란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물론 그분들은 대의원은 아니고 후보 측의 일부의 선거인이다, 운동원이다라는 얘기를 합니다만, 그러나 우리 경선 책임 있고 또 국민의 경선으로 추진해야 될 우리 지도부에게
무겁고 따갑고 정말 날선 경종으로 다가오고 있는 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지도부가 그에 대한 적극적인 대비와 책임감으로 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우상호 최고위원의 모두가 듣겠습니다. 네. 박근혜 후보의 선대위 측이 유력한 범야권의 대선 주자에게 직접 불출마를 협박했다고 하는 사실은 대단히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박정희 대통령 시절 유력한 야권의 대통령 후보였던 김대중 납치 사건 살해하려고 했으나 미국의 도움으로 극적으로 구명된 바 있습니다. 최근에 장준호 선생의 죽음에 관한 의문이 제기되면서 박정희 정권 시절에 유력한 정적을 제거하는 수단이 바로 이런 식으로 동원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박정희 정권 시절의 이 행태가 박근혜 시대에 와서 다시 부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것은 대단히 심각한 사건이며 국민의 선택을 통해서 결정되어야 할 대통령 선거가 상대방 유력한 후보를 제거함으로써 혹은 불출마시킴으로써 위협받고 있다.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중대범죄다. 이렇게 규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문제는 박근혜 후보 선대위의 인사가 관련된 만큼 박근혜 후보가 직접 진상을 규명하고 사과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또한 국회에서 면밀히 이 상황의 진실을 조사해서 대책을 세워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일회성 해프닝으로 특정 개인의 문제로 치부할 수 없다고 봅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납치 사건도 박정희 대통령이 직접 납치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항상 하수인들이 하는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하수인이 했으므로 나는 관련 없다. 이렇게 빠져나갈 수는 없는 문제라는 점에서 이것은 박근혜 후보의 후보로서의 정당성 문제까지도 위협받는 문제라는 점을 분명히 경고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한 박근혜 후보의 답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장하나 최고위원의 모두가 듣겠습니다. 장하나입니다. 박근혜 후보가 이제는 사형제까지 입에 올리고 있습니다. 물론 아동성범죄라든가 온갖 강력 범죄들이 이명박 정부에서 왜 더 증가했는지도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원인 규명하기도 전에 그 대책으로서 국민들을 더 강경하게 하겠다는가, 본증 검증을 강화하고 DNA 채취를 더 용이하게 하고 이런 것들이 결국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의 박근혜 후보의 같은 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묻지마 범죄는 아무 이유도 없는 묻지마 범죄가 아니라 어떤 이런 절방사회, 이 시대에서 그 탈출구를 찾지 못하는 사회적 약자들이 결국 자해를 하거나 또는 그 공격성을 보이는 이런 원인이 있다고 저는 보아집니다. 이명박 정부 들어서 정말 극으로 치달으면 사회 양극화가 그 원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상당수 현 시대를 살아가는 희망을 잃은 우리 청년들의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공격성을 보일 때 어떤 묵지마 폭력이라든가 살인을 했을 때 더 문제가 되기도 하지만 그 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얼마나 많은 20대, 30대들이 스스로의 목숨을 끊는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있는지도 봐야 됩니다. 이게 범죄가 아니라 그 병리적 현상으로 봐야 하고 여기에 대한 책임은 정부가 져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사회는 이들을 괴물 취급하지 말고 범죄인 취급하지 말고 어떻게 우리가 치유해 가야 될 대상인지로 이렇게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점에서 박근혜 후보가 그 사형제를 얘기했을 때 저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어떤 폭력의 폭력으로밖에 대하지 못하는, 그리고 마치 유신 정권 시절을 떠올릴 수 있는 그런 어떤 국민에 대한 감시, 헌법을 뛰어넘는 어떤 인간의 인권을 뛰어넘는 그런 정부의 오히려 괴물 같은 힘을 다시 한번 보게 되지 않을까, 그런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저는 이 시대의 어떤 묻지마 범죄, 절망 범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민주통합당이
지금 여당에 보여진 행보와는 전혀 다른 진짜 원인이 어디 있는가, 그리고 우리가 이들을 어떻게 취해 나갈 것인가, 이런 노력을 기울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어떤 긴급 토론을 제가 준비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도 많은 국민 여러분들과 또 이 자리에 계신 많은 동료 선배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후 진행은 송호창 의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네, 어제 있었던 김성석 변호사의 기자회견과 관련해서 그 자리에 함께 참여했던 송호창 의원입니다. 민간인 불법 사찰 문제일 뿐만 아니라 이것이 어제 제기된 의혹이 사실이라면 이것은 엄청난 헌정 파괴에 해당하는 정치 공작이다. 그래서 이것이 당 차원의 정치권에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권에서 공격할 의혹을 해명해야 되는 문제라고 해서 참석하게 됐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김태석 변호사의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의 자격으로 고민 조언을 하고 함께 참여를 하는 그런 자리였었고요. 공적인 위치에서는 제가 민주당의 민간인 불법 사찰 국정조사 진상조사 특위의 위원으로서 만약에 이것이 불법 사찰에 해당이 되는 것이라면 국회에서 당연히 조사해야 되는 대상이기 때문에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 내용은 많은 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개인적으로는 명백한 범죄행위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은 국가적으로는 헌정기사 파괴행위이고, 과거 박정희 정부 시절에 중앙정보부가 민간인을 사찰하고 그것을 이용해서 협박하고 또 가해하는 이런 부패 정치의 전형이 다시 재현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큰 우려 때문에 여기에 대한 중대한 중요성이 더 커지는 것 같습니다. 또한 이 문제가 그냥 개인적인 차원에서 벌어진 것이 아니라 박근혜 후보 캠프의 공보위원이라고 하는 공식적인 위치에 있는 분이 이런 범죄 행위에다가 의혹이 제기되는 이런 협박을 했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후 확인하고 해명해야 될 것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안들이 어제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특히 안철수 원장과 관련해서는 오래전부터 개인 신상 털기식으로 개인 정보가 유출되고 주소가 확인되는 등의 그런 문제뿐만 아니라 경찰에서도 사찰을 해서 여자 문제다, 술집을 드나들었다고 하는 이런 문제들까지도 계속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나오는 얘기이기 때문에 더욱이 충격적이고 의혹이 증폭될 수밖에 없습니다. 분명하게 확인하고 해명해야 될 것이 많습니다. 어제 정길 공보위원이 말을 했다고 하는 내용은 우리가 모든 내용을 다 조사해서 다 알고 있다 라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폭로하게 되면 폭로할 테니까 만약에 출마를 하게 되면 아주소년 죽는다라는 표현까지 썼다고 합니다. 박근혜 후보 캠프에서 가지고 있다는 내용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어떤 경위를 통해서 취득되었는지, 그리고 박근혜 후보가 그 내용을 알고 있는지 등이 상세하게 해명이 되어야지만 이 의혹이 풀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국회 차원에서 그리고 저희 민주당 차원에서 강력하게 대응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민간인 사찰 국정조사 특위가 위원장과 간사만 선임한 상태로 아직 구체적인 활동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조사 특위가 이런 진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가동할 수 있도록 여야가 새누리당이 빨리 합의에 응해주어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10월부터 시작이 되는 국정조사에서도 국정감사에서도 해당 단체에서 해당 부처에서 이런 내용의 사찰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지 명백하게 해명이 되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네, 지금 최고위원님들하고 송호창 위원이 지금 확인한 것처럼 우리로서는 좀 상상할 수 없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저녁에 술 먹고 한 얘기도 아니고 아침에 7시 반경이라고 그랬던가요?
예, 아침 7시 반경에 일부러 전화해가지고 저렇게 그 협박을 할 정도라고 한다면은 좀 담대한 사람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가 어떻게 전개될지 굉장히 짐작이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그렇게 그 용감하게 대선을 치러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침 새벽부터 공갈 협박을 하는 그런 대선 캠프가 어떻게 국민들로부터 사랑을 받아서 선거에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저녁에 몰래 하는 것도 안 되는데 아침에 그렇게 해갖고 되겠습니까? 예. 다음에 보고사항을 처리하겠습니다. 네, 이후 진행은 비공개로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잠깐요. 우선 안철수 교수에 대한 이번 사안에 대해서는 새누리당의 정치 공작을 위한 이명박 정권의 불법 사찰로 판단이 됩니다. 이에 대한 당 진상조사위원회를 오늘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최고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 그러면은 새누리당 정치 공작을 위한 이명박 정권 불법 사찰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을 의결하겠습니다. 위원장은 차후에 임명을 하도록 결정하겠습니다.